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원래는 부모님과 살다가 결혼 후에 따로 살게 되었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혼자 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냥 쭉 혼자 살고 있네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은 아니라서 지금이 편하고 좋아요. 게다가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그다지 썩 좋은 편이 아니었던지라 아무래도 더더욱 혼자가 더 편한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고 또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에게 어떻게 대갚아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또한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지만 저도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에게 해주면 꽤 흥미진진하게들 듣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30이 한참 넘어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흔히들 이야기하는 늦은 노처가 노처녀인 나이에 결혼했어요. 뭐 요즘은 결혼 시기가 워낙 늦어지고 있으니 그다지 드문 일은 아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히 엄청나게 늦은 나이가 아니기도 했어요. 그 나이에 결혼했다고 하면 흔히들 급하게 나이가 차서 했다든지 아니면 선을 봐서 했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둘 다 아니기는 합니다. 만난 지 1년이 안 돼서 결혼한 거니까 급하게 한 건 맞는데 그게 나이 때문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는 말이죠. 저는 남편을 좋아해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양쪽 집안에서는 조금 서두르기는 했지만요. 저는 남편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동네의 소문난 맛집이라는 곳에 혼자 밥을 먹으러 갔다가 그곳의 사장인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거든요. 상냥하게 손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나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재밌게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제 또래인 것으로 보이기는 했기 때문에 쉽사리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든지 커피를 한잔 하자고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결혼했거나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 자주 가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결혼은 했는지 여자친구가 있는지 그런 것부터 살폈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남편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혼자 와서 밥을 먹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게 되었고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만나게 되었고 1년이 되지 않아 결혼했습니다. 저나 남편이 연애한다고 집에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결혼까지 다들 생각하는 그런 나이기는 했으니까요. 양쪽 집안 다 별 반대 없이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보면 시댁 식구들에게는 조금 골칫덩어리인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멀쩡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요리를 하고 싶다며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와 식당을 차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그런 남편을 탐탁치 않아 했고 말이죠. 저는 저대로 집안에서 그다지 환영받고 사랑받는 자식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저는 소위 이야기하는 부잣집 딸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원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야 했던 게 맞죠. 그만큼 부모님께 받은 게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당연히 마찰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하고 다니지 말거라. 안 해요. 어린 시절에는 이런 말까지 주고받으며 아버지랑 참 많이 다퉜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만만치 않게 가부장적이고 본인밖에 모르셨던 분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진로를 정하던 무렵에 아버지와 그렇게 한번 크게 다투고 나서 저는 제 주변에 제가 먼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아버지와의 자존심 싸움 같은 거였어요. 지나고 보니 그 마음 자체도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네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기싸움을 했던 건지 말입니다. 다 의미 없는 것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도 시댁도 저희 집안을 잘 모르기는 했어요. 뭐 눈치로 볼 때는 조금 산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당시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는 했지만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놀고 먹는 백수일 뿐이었고 게다가 남편네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기는 했거든요. 물론 저희 집에 비할 바는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엄청난 집 딸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고 또 자신들도 나름 잘 사니까요. 다만 아버지가 뭐 하시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저것 물건을 떼어다 파시는 일을 한다고 말이죠. 뭐 그 규모가 크기는 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는 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하나는 꽤 인상적으로 남아있기는 해요. 사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좋은 회사에 다녔다고 해도 지금은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하고 또 만만치 않게 늦은 나이니 서로 재고 따지는 거 없이 결혼시키기는 한다만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게 없는 건 아니다. 어떤 게 마음에 걸리시는데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냐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말씀을 이어하시더군요. 네가 나이가 있잖니. 남자야 별 문제 없지만 여자는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고 낳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혼하면 지체하지 말고 뭐 신혼을 즐기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아이부터 가져. 키우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손주는 예뻐할 자신 있으니까 우리 집이 그 정도는 지원해 줄 정도는 된다. 알겠지? 아이가 상당히 급하다고 말이죠. 제 나이를 생각하면 불안할 법하기는 했어요. 저는 생기면 생긴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어른들은 그러기 쉽지 않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력하겠다, 그러겠다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제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 한 가족이 되는 거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많지 않은 게 제일 좋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제 성격을 많이 죽이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며 하는 결혼이었어요. 원래 저는 부당한 말을 듣거나 그런 취급을 받으면 바로 제 할 말을 하는 성격이었는데 시부모님들이나 남편 앞에서는 많이 참았거든요. 여자가 어쩌고 한국에서 어쩌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그건 순전히 오롯이 남편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쯤은 감수한 거죠.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참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기는 하지만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바로 들어서지 않자 저를 타박하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늘 제 편을 들어주었고 언제나 저를 위해줬으니까요. 참 사람 하나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가끔 너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기는 했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손 아래 동서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남동생의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동서는 의사였습니다. 변호사 의사 커플이었어요. 시댁 어르신들의 자랑거리인 자식들이었던 거죠. 식당이나 하고 그림이나 그리는 저와는 달리 말입니다. 그리고 동서는 그걸 알고 이용하고 또 그걸로 저를 업신여기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못돼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제가 그날은 진료가 있어서 일을 못 도와드릴 것 같은데 형님이 혼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바쁜 애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니, 그 사과를 왜 시어머니에게 하느냐고요. 일을 해야 하는 건 저인데 당연히 사과해도 저한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야말로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딸이었는데 말이죠.
아마 동서보다 100배는 더 귀하게 컸을 거고요. 형님은 생활비는 대체 어디서 충당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모아둔 돈이 있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냥 회사 다녔는데,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신 것도 조금 있고. 사실 조금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부자가 아니었던 시절이 없었을 만큼 원래 부자인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들에게 정리해 주신 재산의 규모도 상당했고 말이죠. 특히 늘 말동무가 되어주는 저를 아주 예뻐하셔서 저는 많이 받았었어요. 그거 얼마나 될 거라고. 비전 없이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돈을 좀 버세요. 나름대로 벌고 있어. 그걸로 밥은 벌어먹고 살 정도가 돼요? 기본적으로 저를 상당히 무시하는 기조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자신보다 못 살고 못하고 그리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대학을 처음 들었을 때 동서가 놀라하는 게 보였어요. 공부를 꽤 하셨네요? 저를 상당히 무시하고 있었던 게 느껴지는 표정과 말투였습니다. 뭐 그래도 그 이후에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요. 본인이 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저는 무시해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모로 시댁 식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 하나만 보고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시어머니의 구박 아닌 구박이 점점 더 심해져 갔을 때도, 아이를 가진 동서가 저에게 아이 가진 유세를 떨 때도 남편만 보고 견뎠습니다. 아마 남편이 계속해서 저에게 그렇게 사랑만 줬다면 지금도 저는 그 거지 같은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늦어? 요즘 식당 바쁜 거 알잖아. 자기도 봐놓고 왜 저럼 이렇게 철없이 징징거려? 아니, 징징거린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늦나 싶어서.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그러지. 안 그래도 바빠서 정신없는 사람한테. 미안해.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고 집에도 거의 붙어있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바쁜 사람 붙잡고 그만 좀 하면 안 되냐며 성가신 표정을 지었고 말이죠. 남편마저 저를 무시하는 기분이 드니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아주 많이 좋아했거든요. 정말 바빠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처음과 늘 같을 수 있겠냐고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세뇌 아닌 세뇌를 시켰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헤어지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그런 것도 그냥 시간이 지나 예전 같지 않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이혼해라. 이런 상황을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혼 통보를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이혼이라는 말을 자기 엄마를 통해서 하는 남자. 진짜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아이 때문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정훈이도 너랑 이혼하고 싶어해. 내가 대신 말을 전하는 것뿐이야. 무슨 소리세요? 그 사람이 저랑 이혼하고 싶어 한다뇨? 너한테 직접 말하기가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거짓말을 왜 이렇게 하시나? 그만큼 내가 싫은 건가? 뭐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말을 자기 엄마를 통해서 하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이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에게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슨 일이냐 자꾸 묻는 저에게 어머니한테 듣지 않았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에 엄마를 찾아가 울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고 엄마는 몹시 화가 나셨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자기 딸이 그런 짓을 당하고 있는데 화를 내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엄마는 바로 사람을 통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막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식당에 새로 들어온 젊은 여자 직원이라 바람이 났다더구나. 지금은 그 여자 집에서 지내는 것 같고. 뭐? 그게 정말이야? 그 망할 놈,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어? 남편은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알던 사람과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에 제대로 된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리는 엄마에게 바락바락 우겨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너 여기서 뭐하니? 그리고 저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 어린 여자와 붙어먹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말이죠. 아마 그 장면은 평생 상처가 되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장면만은 보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말을 들을 걸 하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안 이상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노발대발하는 엄마를 제가 뜯어 말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정신도 완전히 나가 있었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당장 눈앞에서 남편이고 시댁이고 다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더 뭔가 싸우고 할 의지와 힘 같은 것도 하나도 없다고나 할까요? 아마 제 이런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흔한 머리채 한번 잡지 않고 울고불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그렇게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어요. 물론 엄마가 절대 그냥은 이렇게 못 넘어간다고 해서 그 집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최대로 요구하기는 했지만요. 뭐 시댁도 소문나는 게 더 싫었던 건지 엄마가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했어요. 고작 3년 살고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시댁의 식구들과 남편은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었고요. 엄마 말로는 알았으면 너를 그렇게 대접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는 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더 싫었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살지 그러냐? 그냥 혼자 살면서 그림 말고 하고 싶은 것도 찾아보고 생각도 좀 하고 그럴게요.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 이후로 아버지가 저에게 상당히 유해지기는 했습니다. 아마 상처받은 딸이 매우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평생 가야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으셨던 분이 사흘이 멀다고 저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어오셨으니 말입니다. 그 일이 저에게 남긴 긍정적인 변화를 꼽으라면 그게 있기는 했네요.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아진 일 말입니다. 혼자 여행도 다녀오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도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말이죠. 그런 소식은 정말이지 듣고 싶지 않아도 궁금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듣고서는 꼭 저에게 전달을 해주더군요. 왜들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남의 고통을 즐기는 건지 뭔지. 그 와중에 좋은 일이 하나 더 생겼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는데 제가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제 여행기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가 보라고 쓴 글은 아니었고 그냥 일기처럼 사진과 글, 그림으로써 내려간 것들이었는데 그게 어디서 소문이 난 건지 어떤 건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책으로 제 여행기를 출판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한참 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병원으로 좀 와야겠다. 무슨 일이야? 병원이라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런 소식은 언제나 너무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이 작업만 끝나면 엄마와 아버지를 모시고도 여행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목숨에 지장이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는 일을 조금 쉬엄쉬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무리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는 않으십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회사 일 너무 오래 보고 그러면 안 되세요. 그 시기에 한 가지 더 변화 아닌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저에게 호감이 생긴 다른 남자분이 한 분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뭐 어디서 따로 만난 건 아니었고 엄마의 소개로 만난 엄마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엄친아겠네요.
싫어. 한번 만나나 봐. 정 안 끌리면 그냥 친구로도 지내도 되잖아. 엄마의 몇 번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나간 자리에서 상당히 의외의 경험을 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잘 통했거든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리고 취미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비슷했고 무엇보다 생각하는 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했어요. 남편과는 그런 게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냥 정말 좋아서만 한 결혼이었고요. 그래서 종종 만나서 이야기하는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나다 보니 호감이 생겼고 말이죠. 엄마의 친구 아들답게 그분 집안도 상당한 분위기는 했어요. 얼핏 듣기로는 아버지가 병원의 재단 이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같았습니다. 뭐 서로 어차피 집안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입원하셨다고 해서 와봤어요. 여기가 저희 아버지 병원이라. 아, 여기예요?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이 그분 아버지의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런 일에 익숙하기는 하거든요. 워낙 어린 시절부터 어느 집 딸들, 아들들을 많이 봐오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집안 딸이라더라, 아들이라더라 이런 거에 놀라지 않았어요. 뭐 그것도 우리 집이 그만큼 사니까 가능한 거겠지만요. 아버지의 병문안으로 온 그분은 병원 앞까지 배웅해주기 위해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굉장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형님? 그 소리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서 있었어요. 바로 동서였습니다. 마지막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를 비웃으며 이런 꼴을 당할 줄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했던 그 못된 년이 말이죠. 저는 당시에 후줄근한 차림이기는 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며칠째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데 그러면 꾸미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럴 정신이나 마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리고 손에는 물병이 들려있기는 했습니다. 그분을 배웅하고 병실로 가는 길에 물을 떠가려고 했거든요. 동서는 그런 저를 아래 위로 한번 쓱 훑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간병인으로라도 취직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딱하다. 라고 말이죠. 뭐?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거든요. 동서는 정말로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동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누군가의 간병을 하러 이 병원에 온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간병이나 할 만큼 집이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알 법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말을 한 건 순전히 저를 놀리고 조롱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게 빤히 보이니 정말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말입니다.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딱해라. 여기 간병인으로 취직하신 거예요? 그 말투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제 옆에 서 있던 그분이 인상을 확 찌푸렸을까요? 하지만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를 향해 저기를 드러내고 조롱하며 깎아내릴 방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퇴근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갈 길 가. 뭐 반가운 사이라고 아는 척이야. 몰랐는데 동서가 그 병원에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관심이 없었어서 동서가 의사인 것만 알았지 어느 병원 의사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동서가 다니는 병원이 그 병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반가워서 아는 척한 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딱한 마음에 뭐 도와드릴 거 없나 싶어서 아는 척을 한 거죠. 동정심으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남자분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 병원 직원이세요? 동서는 제 옆에 서 있는 남자가 그렇게 물으니 그제야 그분을 힐끔하고 보더군요. 그리고 살짝 멈칫하는 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평소처럼 입고 온 그분은 굉장히 귀티가 나기는 했거든요. 대개 있는 집 자식들이 엄청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분위기나 그런 것들에서 조금 다르기는 하잖아요. 저는 워낙 그런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 티가 안 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동서는 살짝 쫄았는지 저에게 나를 세웠을 때보다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웃겼어요. 영은 씨랑 만나는 사람인데요. 이 병원 직원분이시냐고요? 저와 만나는 사이라는 말에 동서는 진심으로 놀랐는지 눈을 살짝 크게 뜨더군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그 남자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참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은 사람이죠. 다시 생각해도 그렇네요. 그런데요, 그걸 왜 물어보시죠? 병원의 임직원이 병원의 환자 보호자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다니는 게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는 그분의 그 말에 움찔하는 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전국을 찔리긴 했을 거예요. 이제 동서와 저는 가족도 아니고 우연히 만났다고 아는 척을 하면서 안부를 물을 사이도 아니었고 사실만 놓고 보면 그분이 한 말이 맞았으니까요. 아니, 저는 지금 퇴근을 했고 그 전에 아는 분이니까 아는 척을 한 거죠. 나랑 동서가 아는 척하면서 서로 안부 주고받을 사이야? 제 그 말에 동서가 다시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확 오르는 것 같은 게 눈으로 보였어요. 원래 동서는 화가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막말했던 적도 많고요. 물론 사람 가려고 하면서 말이죠. 그 부분이 정말 치졸하고 못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요. 어쨌든 지금은 퇴근했으니까 병원의 임직원으로 이분께 아는 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할 말 더 해도 될까요? 그쯤 되니 궁금하더군요. 대체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건지 말이죠. 그동안 할 말 못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동서가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잘 사는지 궁금한? 뭐 그런 질문이요. 내가 잘 사는지 아닌지가 왜 궁금해? 아주버님이랑 세영님은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 볼 때마다 가끔 생각이 났어요. 형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안쓰럽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쓰이네요. 그 누가 봐도 마음을 쓰이는 사람의 얼굴과 말투 그리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저것들을 봐줬는지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그냥 아버지 말처럼 다들 작사를 내놨어야 했던 건데 말이죠. 내가 어디가 안쓰러워? 병간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집이 여유로우면 간병인을 쓰면 될 텐데 직접 하시는 거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제 옆에 서 있던 그분이 고개를 갸웃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동서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해줘도 돼. 간병인 분도 있고 나도 하는 거니까. 제 앞에서는 괜히 허세 부리실 필요 없는데. 허세가 아니라 아니 지금 제가 이 대화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전 동서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분이 영은 씨네 집을 몰라요? 일부러 물어본 것도 있을 테지만 정말 궁금하긴 했을 거예요. 어떻게 전 동서라는 사람이 우리 집안을 모를 수가 있는 건지 말입니다. 정말 궁금해하는 얼굴이었거든요. 형님 집을 제가 뭘 모르는데요? 동서도 갸웃하더군요. 아마 동서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제가 어느 집안 딸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적대시하는 저 남자가 어느 집안 아들인지 말이죠. 모르는 게 좋을 텐데. 아니, 제가 뭘 모르고 뭘 모르는 게 좋아요? 그냥 형님네 집안은 조금 여유로운 정도의 평범한 집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간병인이네 뭐네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건 그냥 명백한 조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우리 친정 아버지가 땡땡 기업 회장님이셔. 그 순간 동서의 모든 행동이 정지해 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도 까먹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는 동서를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러 숨기고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 당시에는 아버지랑 나랑 사이가 그다지 안 좋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 처지에 대해서는 동서가 하나도 걱정해주지 않아도 돼. 우리 아버지가 여기 VIP 병동에 입원해 계시거든. 동서는 계속 어디에 혼이 나간 사람처럼 어버버 하더군요.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돼요? 그런 거짓말은 왜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겠죠. 거짓말 아닌데요. 영은 씨 아버지가 그 회사 회장님인 거 맞아요. 그분이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듯 동서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가, 여기서 뭐하니? 다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번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시는 들을 일 없는 목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형님이 땡땡기업 딸이라는 거 진짜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동서의 옆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놀라셨어요. 아마 시어머니도 거기서 이런 식으로 저와 마주칠 일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조차 못 해보셨을 겁니다.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니? 아버지가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 근데 와도 하필 이 병원에 왔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굉장히 찝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정말이지 어이가 너무 없어서 딱 뒷목을 잡고 쓰러지겠더군요. 제가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탓하고 제가 피해야 하는 거냐고요. 가해자들이 눈치를 보고 저를 피해 다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한 명은 저를 아는 척을 해서 불러세워 조롱하지 않나. 한 명은 아버지가 입원했다는데도 왜 이 병원에 왔냐고 하질 않나. 정말 뭐 저런 인간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대충 알고 있는 그분 또한 그래 보였어요. 제가 이 병원으로 오시라고 한 겁니다. 금시초문인 일이었습니다. 뭐 어머니들끼리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기도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 옆에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온 듯 싶었습니다. 누구세요? 형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분이라는데요. 뭐? 시어머니는 아래 위로 그분을 훑어봤습니다. 아마 속으로 생각하기는 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보다 훨씬 더 잘났다고 말이죠. 그분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학벌뿐 아니라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생김새나 키 같은 것들도 남편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그 누가 봐도 말이죠. 아니,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님이 땡땡기업 회장님 딸이라는데 정말이냐고요.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오셨으면 병원장실을 들렸다 가시지. 바로 이 병원의 병원장님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고 서 있었더니 병원의 누군가가 그분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병원장님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인사를 하러 내려오신 거고 말입니다. 병원장님? 동서가 정말로 너무나 놀란 얼굴로 말까지 더듬으며 병원장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소리에 시어머니도 놀란 눈을 뜨며 병원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장님의 시선이 그 남자분을 향해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냥 아는 분 면회 온 건데 그럴 거 있나요? 아는 분이라면 땡땡기업. 회장님 지금 저희 병동 VIP 병동에 입원해 계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네, 회장님 따님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만나고 있는. 그 남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어머니와 동서를 잠시 힐끔 바라봤습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 건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사람들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시다는 이야기는 전달받았습니다. 덕분입니다. 저에게 깍듯한 병원장님의 모습과 뭔가 상당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 남자분의 모습을 보고 동서와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그 병원장이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이사장님께 안부 인사 좀 전해주세요. 아버님이랑은 병원장님이 더 자주 보실 텐데요. 동서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동서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저와 그 남자분은 그런 둘을 딱히 잡아다 세우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사과를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때는 그럴 힘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동서가 먼저 찾아오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말이죠. 뭐 이 병원에서 저희 아버지 병실이 어딘지 물으면 다들 이야기해 주기는 했을 테니 찾아오기는 쉬웠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죄송했어요. 내가 누군 딸인지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이 병원 이사장 아드님인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사과를 할 마음이 생겨? 저는 최대한 비꼬는 표정과 말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어요. 기분 나쁘라고 말이죠.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는 일이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일인지 동서도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드릴 말이 없어요. 형님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 날만? 제 그 대물음에 동서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아마 그동안 본인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사과를 해도 저는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나는 동서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사과도 하는 건 동서 자유지만 받는 건 내 자유잖아? 나는 동서 사과 안 받을 거야.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형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동서는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말끝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남자분께서 말 좀 제발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정말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기대는 아예 없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티를 내니 정말로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그날 만났던 그 남자가 이 병원의 이사장 아들이라는 게 동서의 머릿속을 내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게 될 일이 생길까봐 벌벌 떨면서 저에게 온 걸 너무 알겠더군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온 거였네. 내가 그분이랑 결혼이라도 하면 내가 이 병원 이사장님 며느리 되는 건데 동서 이 병원 계속 다니는 거 괜찮겠어? 그런 제 말에 동서는 현실을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이렇게 대묻더군요. 그분이랑 재혼하실 거예요? 라고 말이죠. 뭐 당시에는 그럴 생각이 없기는 했습니다만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이 나온 건 없었고 아직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더 맞을 겁니다. 그러면 뭐 심심해서 그냥 만나겠어? 나나 그 사람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동서는 그제야 현실 파악이 조금 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동서네가 아무리 좀 산다고 한들 시댁이 아무리 조금 여유로운 집안이라고 한들 저와 그 남자분의 집안과 환경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한참을 빌던 동서는 어디선가 오는 연락을 받고서는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더 찾아와서 저에게 잘못을 빌었어요. 지겨워서 얼굴 꼴도 보기 싫어서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절머리 나게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건 동서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이야. 네가 나를 왜 찾아와? 제가 정말 의문이라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봐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는 제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 건지 정말로 사람 인상이 변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 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네, 별로였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어머니랑 재수 씨 우연히 만난 거 이야기 들었어. 근데? 제가 그게 네가 나를 찾아올 이유가 되냐는 얼굴로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데 태도에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도 그리고 살면서도 이혼할 때도 저는 남편에게는 순종적인 아내로 보였을 겁니다. 그건 제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니까 져준 거였고
마지막은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 한 거였지만요. 아니,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뭘?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 거? 뭐 그랬으면 네가 바람을 안 피웠을 것 같니? 남편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 안 피웠을 수도 있죠. 아니면 더 조심했거나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 인간이랑은 헤어진 게 천만다행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말입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야? 네가 나한테 인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고, 그리고 그때는 안 한 사과를 지금 하는 것도 웃긴 일인데?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혹시 뭐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거나 그런 말을 하러 온 건 아니지? 혹시나, 정말로 혹시나 해서 물은 거였어요. 이제는 아이도 있는 인간이 그렇게 쫓아내듯 내보낸 전처에게 혹시나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 그게 맞나 보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약 먹었니? 돌았냐고, 너랑 다시 만나게. 그리고 너 말 못 들었어? 나 만나는 남자 있는 거. 너랑 비교도 안 되는 남자야. 인물이면 인물, 학벌이면 학벌, 그리고 집안이면 집안. 내가 지금 상황에서 너를 뭘 보고 미치지 않고서야 너를 다시 만나니. 그때는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 해도 지금은 그냥 네가 추태 부리는 아저씨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얼굴 마주보고 앉아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속마음을 알아버리니 정말 이제 구역질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사람을 얼굴이 역겹다는 생각이 든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은 씨. 그때 저를 찾아온 그 남자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병원에 올 일이 있다고 저에게 연락했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얼굴을 보자 한 건데 딱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요.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니까 가요. 라고 말하며 그 남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봤어요. 그 남자를 보는 남편의 얼굴을 말입니다. 어딘가 증거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뭐 그럼 이길 생각을 했냐고요. 정말이지 기가 차서 그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연락해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본인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거겠죠.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정말 추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추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을 보며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지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조금만 물으면 알 수 있었겠죠. 대대로 부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집안이고 이미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내가 그걸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안 쫓아냈지.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하냐. 아유, 그래. 잠도 못 자겠네. 잠도 못 자겠어. 라고 말입니다. 남편도 그런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거였을 테니까요. 만약에 남편과 제가 정상적으로 이혼을 하고 남편이 그 뒤에 재혼을 한 거라면 남편의 지금 아내를 굉장히 불쌍하다 생각했겠지만 본인도 불륜을 저지르고 한 결혼이니 그 정도는 감수하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정말로 그 남자와 결혼한 건지 뭐 그런 것들도 묻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보면 저를 어떻게 다시 해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그 생각이 너무 괘씸해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제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걸 봐서는 아직 포기를 못했거나 포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뭐 혹시나 제가 그 남자분과 헤어졌다거나 뭐 그런 소식을 들으면 또 연락해 오겠죠.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미 애까지 있는 남자면서 그러면 나랑 다시 불륜을 하자는 건지 뭔지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 이해하고 싶지도 않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아, 그 남자분과는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 남자분은 한 10년 전쯤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을 한 이후로 한 번도 연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 집안에서도 저와의 만남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고 말이죠. 이 병원의 이사장이자 그분의 아버지인 분께서도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께서 중간에서 아직은 제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중재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와는 이미 안면이 있었고 말이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되면 얼마나 좋아. 너 봐라, 벌써 앞서 나간다. 너무 탐이 나니까 그렇지. 혹시나 우리 아들이 잘못하거든 나한테 바로 이르러 와라. 내가 혼쭐을 내줄 테니. 알았지?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마 큰일이 없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과거에 제가 당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제 상처가 많이 치유된 거겠죠. 저는 그랬는데 이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걸 봐서는 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사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복수는 제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닐까요? 그들이 더더욱 괴로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제 아버지가 퇴원하셨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일을 조금 쉬시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잘 없었으니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올까 합니다. 그분이 먼저 그러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본인이 함께 가겠다고 말이죠. 조금 고민하기는 했는데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요즘 비가 왔다 안 왔다 날씨가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하기도 하던데 정말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산 늘 챙겨 다니시고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삶이 힘들겠지만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정말로 그날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 겨우 감사하며 지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힘들게 살았고 다들 날카로웠던 그 시기에 우리 집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났고 우리 집은 저를 비롯하여 총 6남매였어요. 큰오빠가 있었고 그 밑으로 언니들 셋, 그리고 저 다음으로 남동생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나라가 해방이 되었기에 어른들은 무척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남동생까지 태어나 얼마나 예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창 아들이 귀하던 때 저와 11살 차이인 큰오빠 밑으로 전부 딸만 낳게 되었고 한참 시간이 지나 막내둥이 남동생을 통해서 겨우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나라가 뒤숭숭하던 시기여서 엄마와 아버지는 늘 힘겹게 먹거리를 구해와서 살아가셨고 아무리 해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당장 이렇다 싶게 살 길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6남매를 낳고 나니 엄마 몸도 성하지 않아서 늘 아프다는 소리를 달고 사셨고 큰오빠와 언니가 늘 산에서 나무를 뜯어오고 동냥을 해서 겨우 먹거리를 만들어 먹곤 했어요. 당시 우리 집의 자랑이었던 큰오빠는 키도 큰 편이었고 다들 훤칠하고 미남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옆 동네에서도 사윗감이라고 눈여겨보는 아줌마들이 많았고 엄마에게도 오빠는 아주 큰 자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늘 엄마에게 오빠를 칭찬했었어요. 오빠는 한눈에 봐도 엄마를 쏙 빼닮은 얼굴에 눈도 부리부리했고 남자답게 다부지게 생겼다면서 여학생들도 많이 고백을 해왔었어요. 저도 나름 투박한 외모와 달리 미남인 오빠가 꽤 자랑스러웠는데요. 엄마와 아버지는 당시 19살이었던 오빠를 당연히 곧 장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누구한테 보내게 될지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해방을 겪은 직후란 상당히 뒤숭숭했나 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적응을 하기에 5년이란 시간은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먼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한동안 얼굴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연락도 잘 안 닿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마냥 아들의 혼사를 미룰 수 없어 곤란했다고 합니다. 결국 급히 주변에서 소개를 받고 사진만 대강 교환한 후에 혼사를 결정하셨어요. 그때는 누구나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고 연애를 해서 직접 누군가를 골라서 간다는 건 흔치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살던 동네 쪽은 그랬기에 오빠는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던 것 같아요. 큰오빠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 거야?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누나, 엄마도 바쁘고 다들 바빠. 형은 기분이 이상하대. 큰오빠가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 날짜를 잡아두고 다들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이제 막 8살이었던 저와 남동생은 집에 이런 분위기를 신기하게 보고 있었어요. 위의 언니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잘 놀아주지도 않았고 매번 우리 남매들끼리만 놀았었는데요. 남동생과 노는 게 그리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것도 흙 만지는 것도 모두 남동생과 함께하면 뭐든 재밌었습니다. 제가 가끔 영식아, 너는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니? 이리 물으면 누나. 라고 답해주던 사랑스런 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일상 전체를 무참히 짓밟아 쓸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6.25가 터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엄청난 풍경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지만 익숙한 동네 사람들이 금방 사라지고 제각기 피난에 동참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아버지도 없이 우리 6남매들을 다 챙기느라 거의 포기하다시피 힘들게 우리 끌고 다니셨고 그 와중에 아이들 한두를 잃어버리거나 힘없는 노인들이 피난길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다반사였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힘겹게 정착해서 겨우 우리 곁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고 안 그래도 몸이 약했던 남동생은 갈수록 버티지 못하고 토해내며 처지더군요. 엄마, 영식이가 자꾸 토해. 영식이가? 잠깐만 보자. 영식아 괜찮니? 엄마, 나 몸이 아파. 너무 아파. 아이고, 이를 어쩌지? 몸이 불덩이네. 큰일이야.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등에 업고 다녔었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동생의 기력이 빠지는 것을 느끼니 너무 슬프고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체감하게 되었어요. 이윽고 저는 이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비롯하여 언니들과 오빠는 모두 힘이 없어 울 수조차 없었고 조용히 이 시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히 언제 숨을 거둔지도 모르게 제 동생 영식이의 숨이 끊어진 것이었어요. 길어진 피난길에 다들 삐쩍 말라가고 멀쩡한 어른도 굶어 죽는 노릇을 보고 있자니 이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가족이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참담했을 것입니다. 엄마는 죽은 동생을 안고 울지도 못했고 저는 며칠을 동생을 내 등에 업고 다녔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동생을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어 포대기에 매어 안고 함께 다녔어요. 영순아, 영식이 이제 내려줘야지. 보내줘야 한다, 응? 그래야 영식이도 편히 갈 수 있어. 싫어요. 아직 안 돼요. 이대로 우리 영식이 못 보내요. 얼른 이리 내라, 응? 나중에 어른들의 만류에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모르는 곳에 동생을 묻어야 했어요. 하지만 동생을 묻으며 속삭였죠. 영식아,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우리 꼭 다시 누나 동생으로 만나야 해. 누나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 후 저희 가족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길고도 지독했던 피난길에 동생을 그렇게 보낸 후 시간이 지나 다시 원래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당시 큰오빠는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같이 피하고 있던 동네 어른들과 함께 떼를 지어서 찾으러 갔고 곧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동네였지만
겨우겨우 쓸만한 곳을 얻어서 엄마와 언니들, 저는 그렇게 하염없이 오빠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막내 남동생을 잃은 엄마는 여전히 어린 아가 있었고, 그러던 차에 언니들과 저는 얼른 오빠라도 돌아와서 정한 혼사라도 치르고 조금이라도 모든 게 가닥이 원래대로 잡히길 바랬어요. 그러던 차 갑자기 누군가가 집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눈을 뜨이게 할 만큼 무척이나 좋은 소식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소식이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언니의 목소리가 분명 맞는데 아버지를 외치는 소리에 놀래서 저도 뛰어나갔어요. 온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지쳐 보이는 아버지가 서 있더군요. 지친 우리에게 힘이 되었던 좋은 소식은 아버지의 등장이었어요. 당신, 아이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몸은 괜찮아요? 아픈 데는 없어요? 다들 잘 지내고 있었어? 다친 데는 없어? 네, 우린 괜찮아요, 여보. 엄마는 그대로 뛰쳐나와서 아버지를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가족끼리 눈물의 상봉을 했죠. 하지만 한참 우리를 보고 있던 아버지는 전혀 웃지도 않고 엄마와 우리들의 얼굴만 자꾸 살필 뿐이었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마음이 조금 놓이셨는지 큰오빠의 안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훈이 얘기 못 들었어? 당신이 아는 거 아니었어요? 영훈이는 왜 안 오는 거래요? 영훈이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푹 숙인 채 온 얼굴을 찌그러뜨리시더군요. 어린 제가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는 대강만 들었지만 나중에 좀 더 자라서 들은 오빠의 이야기는 매우 참혹했어요. 동네 아저씨들과 함께 어울려서 외지로 나갔던 오빠는 그 또래 청년들과 나이가 있던 아저씨들과 함께 사로잡혔다고 해요. 전쟁 후라 서로를 의심하고 모든 게 무섭게 돌아가던 때였고 여차에서 잘못 끼게 된다면 목숨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으나 오빠는 그만 그 행렬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란히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와 아버지가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이미 근처 분위기는 흉흉해서 들어갈 수 없었고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오빠가 그 안에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와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우리는 엄마를 진정시키느라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영훈아.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니, 아들아. 엄마, 진정해봐. 엄마.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엄마는 매일같이 울어대셨고 아버지도 괴로웠는지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하셨어요. 아닌 초상에 우리 집에는 음습하고 슬픈 아주 무거운 분위기만이 가득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큰오빠는 엄마에게 있어서 큰 자랑이었어요. 시집살이를 호되게 있던 엄마에게 첫 아들이었고 그 이후로 딸들을 줄줄이 낳는 동안에도 여전히 빛나는 별처럼 큰오빠가 옆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겪게 되었으니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대로 알아 누워버렸고 금세 소문이 났어요. 당연히 우리 오빠와 정혼을 했던 집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올케 언니가 될 예정이었던 순애 언니도 찾아왔어요. 영훈 씨, 정말 죽은 게 맞나요? 듣고 왔어요. 네, 맞아요. 저희 오빠 죽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순애 언니는 그만 무릎이 꺾였어요. 사실 이때에는 이미 정혼을 한 상태에서 서방이 될 사람이 전쟁 중에 죽거나 어디 끌려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다시 파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서방 없이 들어가서 살 것인가로 많이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계속 며느리로 들어와서 살라고 고집하는 시댁들도 있었고 저도 우리 엄마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했어요. 며칠을 싸매고 누워 말도 못하고 물만 겨우 축이던 엄마는 순애 언니가 찾아온 것을 알고 그대로 나가서 물에 얼굴을 씻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언니를 앉혀놓고 말을 하는데 참 구슬픈 광경이었어요. 너는 네 인생 살거라. 영훈이는 우리 가슴에 묻을게. 그게 좋을 것 같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는 저 말을 하고 있는 엄마가 또 발작이라도 일으켜서 쓰러지는 게 아닐까 겁이 났어요. 저 역시 큰오빠를 잃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아서 매일 숨죽여 울었는데 엄마의 저 말을 들으니 목에서 말 울음소리가 날 정도로 슬픔이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순애 언니의 반응은 전혀 달라서 숨어서 듣고 있던 나와 언니들을 모두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이 집 며느리로 살래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뭐? 눈이 너무나 확 뜨여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싶었어요. 엄마도 당황해서 몇 번이나 달래가면서 말을 했어요. 목소리에 힘도 없이 설득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너는 네 인생 살아야 한다. 서방도 없이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너한테 그런 고생 안겨주고 싶지 않구나. 그냥 다른 남자를 찾거라. 아니에요. 전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어머님. 얘가 정말? 네, 정말로 순애 언니는 결국 엄마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않고 정한 혼산날에 홀로 가마를 타고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 집에서도 반대가 대단했다고 하던데 사실 이렇게 시댁에서 거절을 하고 파혼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끝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순애 언니는 한사코 죽은 서방에게 시집을 오겠다며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자기가 나서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다들 당황스러워했고 엄마와 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사실 그 혼산날을 아무것도 없이 보내게 될 엄마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맞아줄 서방도 없이 가마를 타고 천연하게 들어오는 올케 언니의 모습도 만만치 않게 구슬프고 괴로웠어요. 아버지는 이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나가버리셨고 저와 언니들이 덤덤하게 올케 언니를 맞았어요. 그렇게 우리 집으로 들어온 올케 언니는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쉬세요. 밥은 제가 할게요. 순애야, 그러지 않아도 된대도. 아니에요. 몸도 편찮으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밥 잘 지어요. 맡겨주세요. 올케 언니는 그야말로 진짜 큰 며느리가 된 것 마냥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돌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당시에 엄마는 정말로 몸이 힘들어져서 알아누웠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시긴 했어요. 아버지도 동시에 아들을 둘이나 잃었으니 살맛이 안 난다며 밖으로 돌기 시작하셨고 저와 언니들 둘의 앞날이 어찌 될지 참 어둡던 때였어요. 올케 언니는 엄마를 대신해서 집을 쓸고 닦고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언니들에게 몇 번 도와달라 부탁하기도 했어요. 아가씨, 여기 마룻바닥 좀 쓸어줄래요? 보니까 아가씨가 청소를 아주 잘하던데.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마룻바닥 다 쓸면 제가 걸레질 할게요. 저는 괜히 올케 언니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올케 언니는 자기 친정에 가서 먹거리를 조금 얻어다 오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둘째 언니와 함께 산에 가서 풀을 뜯고 나물거리를 만들어서 무치기도 하고 우리 집을 읽어보겠다고 애를 쓰는 게 보이더군요. 말도 없고 묵묵하게 움직이는 올케 언니였지만 몸져 누운 엄마를 대신해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집이 마냥 어둡지만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차에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대로는 니네까지 다 굶어주게 될 거야.
내가 삼촌네라도 다녀와 볼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올케 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와 같이 가셔요. 어머니 혼자선 힘드셔서 안 돼요. 결국 엄마는 올케 언니와 함께 몇 시간을 걸어 삼촌 댁에 도착했고 아주 조금의 돈을 빌려오셨어요. 쌀을 겨우 살 수 있을 수준의 돈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옥수수를 잔뜩 사다가 쪄서 역전에 나가서 팔아서 먹여 살릴 심산이셨더군요. 역전에 나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팔고 그러다 남거나 다 못 팔면 갖고 와서 다시 우리에게 밥으로 먹이는 생활을 오래도록 했어요. 올케 언니는 매일 끝도 없이 엄마와 함께 나가서 옥수수를 팔고 먹거리를 조금 얻어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다던 엄마도 큰언니 못지않게 힘이 되어주는 올케 언니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당시 저도 아무리 어렸다지만 올케 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서방이 없다니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고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올케 언니에게 묻게 되었어요. 언니야, 언니야는 우리 오빠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케 언니는 뭔가 슬픈 듯한 표정으로 답하더군요. 아가씨, 나는 오빠랑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네? 오래전부터 난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오빠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살아서 혼사를 치렀다면 그날 처음 내 얼굴을 보는 거였을걸요? 근데 어떻게 우리 오빠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친구네 놀러 갔다가 그 집에 같이 놀러와 있던 오빠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꼭 저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요. 더 이상 말을 꺼내면 언니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가엾게도 우리 오빠는 언니를 몰랐다지만 올케 언니는 우리 오빠를 알고 있었구나. 우리 오빠를 알아봐주고 먼저 저렇게 사랑해 주었구나 싶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렇게 일찍 가지 않고 올케 언니랑 천년만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서 언니가 왜 우리 오빠도 없는 집에 와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엄마에게 잘하고 같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서 힘든 생활들을 계속하는지 알겠더군요. 어머님, 불이 잘 안 떼져서 방이 식었어요. 이불을 많이 깔긴 했는데 그래도 추울 수 있으니 말씀하세요. 그래, 순애야, 고맙다. 올케 언니는 이불을 몇 겹씩 깔고 어디서 또 구해온 천들을 대서 우리 엄마가 편히 누울 수 있도록 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랫목은 늘 엄마 자리로 해주고 나와 언니들이 다 잠든 것을 확인해야 그새 잠에 들었어요. 어느새 정말 가족의 일부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고 틈틈이 나의 공부까지 봐주면서 올케 언니의 하루는 너무나 바쁘게 흘러갔어요. 아침이면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을 닦고 또 치우고 있는 먹거리로 아침을 차려서 엄마 앞에 놓아드리고 나와 언니들도 말끔하게 챙겨주곤 했어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우리 모두 순애 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올케 언니는 당연한 듯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역전에 나가서 이것저것 팔기 시작했고 마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이라도 된 양 돈벌이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옥수수 사세요. 감자 사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옥수수가 오늘 진짜 달고 맛있어요. 여기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와주세요. 몸이 좋지 않은 데다가 평소 숫기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엄마에 비해 올케 언니는 이렇게 해야 집안을 살린다는 각오가 있었는지 얼마나 강단 있게 잘 파는지 몰라요. 이듬해부턴 저도 여기에 같이 껴서 따라 나갔고 셋이서 함께 팔고 오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같이 먹거리를 내놓고 있는 할머니들도 도와주면서 열심히 같이 팔아드렸어요.
가끔 역전 앞에서 아름드리 나무 껍데기를 벗긴다고 하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벗겨내는 등 올케 언니와 얼마나 함께 붙어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이 되려는 차에 엄마가 올케 언니를 다시 앉혀놓았어요. 순애야, 이제 나가거라.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가거라. 이 말을 듣는데 건너방에서 얼마나 떨리고 무섭던지 저 말을 올케 언니가 받아들일까봐 겁이 났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엄마는 또 올케 언니를 쫓아보내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올케 언니 역시 바로 받아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왜요? 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는 전에 없이 단호하게 야단치듯이 말했어요. 너는 아직 젊어. 과부로 살게 할 수도 없다.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어머님, 진심이세요? 그래, 네가 안 가면 내가 널 직접 내쫓을 거야. 그런 상황 만들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매서웠고 올케 언니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말 안 될까요? 좀 전에 네 어머니가 왔다 가셨어. 어머니가요? 그래, 딸을 돌려달라 간곡히 부탁하시더구나. 나로서도 너를 여기 두는 건 아무래도 못할 짓 같다. 이제 가거라. 그간 고마웠다. 올케 언니는 그 다음날 정말 떠났어요. 엄마는 며칠간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어요. 오빠를 잃었던 때와 다름없을 정도로 알아누우셔서 언니들과 제가 번갈아가며 죽을 끓여다가 먹여드려 했어요. 저는 올케 언니와 가장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 무척 슬펐어요. 나에게 많은 이야기도 해주었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너무 좋았는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모든 것이 다 올케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 소식에 너무나 마음이 허했죠. 글쎄, 영훈이네 시집 갔던 순애 말이야. 금세 다른 집으로 시집 갔다 나봐. 근데 그게 뭐 흉인가? 애초에 서방도 없는 집에 갔잖아. 젊은데 과부 만들 일이 있어. 그거야 그렇지. 아무튼 다른 집으로 갔다니 영훈이네가 좀 씁쓸하겠어.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보니 아예 없는 말 같지도 않았고 확인해보니 정말로 올케 언니는 새로 시집을 간 게 맞더군요. 엄마는 엄마답게 의연하려 하셨어요. 엄마, 들었어? 언니가. 들었다. 순애 아직 20몇 살밖에 채 안 되었잖아. 아기도 낳을 수 있을 텐데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지. 잘 되었구나.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이 상황을 되도록 빨리 잊기로 하고 입 밖으로도 올케 언니의 이야기를 서로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몸이 아프신 상태였고 아버진 그 와중에도 잠깐 돌아오시기는 했으나 이내 못 견디고 또 나가버리더군요. 매번 올케 언니와 함께했던 일들을 이제는 저와 언니들이 같이 하면서 역전에서 음식거리들을 팔고 둘째 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끼니를 때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삭막해진 우리 집에서 저는 깊은 우울감을 느끼면서 올케 언니와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저와 터울이 훌쩍 나서 기억이 많지 않은 큰오빠보다 어쩌면 올케 언니와 붙어서 지냈던 그 3년 정도의 시간이 왜 그렇게 좋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후로 도통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발길을 끊었던 올케 언니가 다시 우리 집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었어요. 아니, 순애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잖니. 엄마는 몹시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올케 언니 옆에는 웬 남자분이 있고 올케 언니의 배는 크게 불러 있었어요. 딱 봐도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귀여워하는 올케 언니의 말은 가슴을 벅차게 했어요.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아기도 가졌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그랬구나. 어머님, 그간 보고 싶었습니다. 아가씨도요. 순애야. 올케 언닌 다른 집에 시집 가서도 우리 엄마에게 여전히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며 새 신랑을 데리고 인사까지 하러 온 것이었어요. 엄마의 눈시울이 금방 붉어졌어요. 올케 언니와 결혼한 남편분은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도 이해해 주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기가 태어나고서도 우리 엄마에게 찾아와서 안겨주었고 올 때마다 쌀과 반찬거리들을 갖고 와서 마루에 한창 펼쳐놓고 가곤 했습니다. 한 번도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게 다 무엇이니? 별거 아니지만 가져왔어요, 어머님. 식구들이랑 다 같이 드세요. 엄마가 고마워하면 올케 언닌 씩 이빨을 드러내고 웃곤 했죠. 갓난쟁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에게 안겨주었을 때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집은 남자씨가 다 끊겨서 이제 아기를 볼 일이 없는데 순애니가 아기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예쁘기도 해라. 저와 언니들도 있지만 엄연히 우리 집 남자였던 큰오빠의 아내였던 언니가 데려온 아기이니 엄마는 이렇게라도 생각하고 싶으셨나 봐요. 너무나 고맙게도 올케 언니는 매달 한 번씩 꼭 우리 집을 자기네 친정집인 양 들려주었고 아기가 자라는 것도 보여주고 늘 먹거리를 양손에 무겁도록 들고 왔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장터에 나가셨다 쓰러지신 거예요. 엄마는 그 길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계속 피를 토하셨어요.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땐 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언니들이 계속 울면서 엄마를 간호했죠. 그러다 도움을 청하게 된 게 바로 올케 언니였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언니는 제 울음소리에 바로 득달같이 달려와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다행히 엄마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허나 엄마는 돈이 더 걱정이셨나 봐요. 순애야, 돈은 어찌했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했어요. 내가 널 어쩌면 좋으니 너에게 미안해서. 엄마는 올케 언니를 붙잡고 고맙다며 엉엉 우셨고 올케 언니는 포근한 품으로 엄마를 감싸주셨습니다. 올케 언니는 계속해서 엄마의 병간호를 도왔어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어설프니 언니가 알아서 척척 화장실도 데려다드리고 운동도 시켜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예전과 같은 몸 상태가 되었고 그 후 저희 가족은 올케 언니에게 더 잘하리라 다짐했죠. 그러던 사이 저도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고 올케 언니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게 된다. 내가 다 기분이 이상해요. 아가씨는 어때요? 절 여전히 아가씨라 부르던 올케 언닌 제가 시집 가는 날 눈물까지 흘렸어요. 마치 절 외딴 곳에 보내는 어머니처럼 말이죠. 전 그런 올케 언니의 마음이 고마워 손을 잡으며 지금껏 돌봐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게 된 후엔 남편의 직장 문제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연스레 그 좋던 올케 언니와도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늘 잘 살고 있겠지. 마음 한켠 바라보면서 그렇게 올케 언니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한마디로 고단했어요. 아이 셋을 낳으면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그에 비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턱없이 적었어요. 남편의 직업이 교사였는데 그 당시의 월급으론 저와 우리 식구가 살기 빠듯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꼬박 서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감자를 깎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보탬이 되려 했어요. 엄마, 나 이 옷 사주면 안 돼? 미연아, 이건 다음에. 엄마가 아직 월급을 못 받았어. 맨날 돈 없대. 왜 맨날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나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닌단 말이야. 애들 보기 창피하다고. 나 사달라고. 아이들이 크자 생활고는 더 심해졌어요. 애들도 이제 우리 집이 다른 집에 비해 힘들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인지 때도 더 잘 쓰고 투정도 심해졌어요. 그때부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뭐든 돈이 될 수 있는 거라면. 하지만 왜 사람이 다급하고 절박하면 일이 더 되지 않는 걸까요? 제가 그리 허덕이고 있었을 때 불행이 찾아왔어요. 영순 씨만 알고 있어야 해. 내가 영순 씨한테만 알려주는 거니까. 영순 씨, 여기 돈 가진 거 있지? 그거 전부 끌어모아서 여기 투자해봐. 이 땅이 나중에 3배는 오를 거야. 네? 아니에요. 전 돈도 없고 그런 투자는 별로. 에헤이, 사람이 간이 작으면 안 돼요. 지금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나도 그렇고 내 친구도 여기 돈 넣어서 지금 50평짜리 아파트 살아. 아파트. 식당에서 만난 언니가 갑자기 부자 행색을 하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해 주는데 솔깃하더라고요. 솔직히 일확천금이 너무 급했던 시기라 마음 같아선 그냥 바로 조금이라도 모은 돈을 다 넣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 남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작은 문제도 아니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사실 남편은 당연히 반대할 거라 생각했어요. 조심성도 많고 신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뭐? 아이, 그럼 해봐야지. 당신 눈으로 봤지? 그 사람 잘된 거. 네, 보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처지야? 그냥 뭐든 기회가 생기면 해봐야지. 남편은 강경하게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알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얼마 후 그 언니에게선 연락이 없었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은 말을 잃었고 저는 정말 속이 너무 상해 아이들 아픈 것도 모르고 땅을 치며 울었어요. 이걸 어떡해. 아까워서 어떡해. 저희 상황은 처참했어요. 모은 돈 다 털어넣은 것뿐만 아니라 남편 아는 친구들한테까지 돈을 빌렸으니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온 거였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우리 식구 뭐 먹고 사냐고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뭐 어쩌라고? 그니까 그런 정보를 왜 가지고 들어와? 옆편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이지. 여보, 당신이 하자 했잖아요. 몰라. 입 다물어. 에이씨.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오게 되니 성격도 바뀌나 봅니다. 그 유순하고 점잖던 사람이 저에게 책임을 모두 돌리고 제 탓이라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도 갑자기 관두고 술 먹으며 돌아치기 시작했어요. 아마 다시 돌이켜봐도 그때만큼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집을 들어오지 않지,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지.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 때였어요. 결국 저는 아이들을 안고 고향으로 잠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애 언니를 다시 보게 됐어요. 어머, 아가씨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사실은... 막상 고향에 내려왔지만 가족들 걱정할까봐 속사정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순애 언니가 마침 집에 와 있던 터라 제게 저리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만 전 언니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아가씨, 일단 제가 닿는 대로 돈 빌려줄게요. 이거 갚아야 한다 생각 말고 그냥 받고 아주 나중에 여력이 되면 돌려줘요. 당시 순애 언니는 남편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만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 얘기를 듣자마자 같이 슬퍼해 주더니 바로 서슴없이 돈을 내어주겠다 했습니다. 막말로 오랜만에 본 인연이고 가족도 아닌 사이인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슴 안에 꼭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잘 돼서 언니에게 이 돈을 다시 갚아주겠다고요. 아가씨,
언제든 말할 곳이 필요하면 나 찾아와요. 알겠죠? 순애 언닌 고향 같은 말투로 그리 마지막까지 절 달래주었어요. 전 어떻게든 구해온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빚을 갚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빚이 사라지자 남편도 미안하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신은 견딜 수 있는 고통만 준다는 말, 그 말이 문득 생각났는데 정말 그 말처럼 제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었을 때 언니가 저에게 하늘의 천사처럼 내려와 도움을 주더군요. 그 후에도 당연히 애 키우느랴 돈 벌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가족들도 보고 언니도 가끔 보곤 했지만 금방 또 일하러 올라와야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진 못하고 돌아오곤 했죠. 그래서 늘 아쉬움이 컸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겠죠. 빚이 해결됐다 해도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하나의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고비의 언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나 그때마다 순애 언니를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그 전쟁통 같은 시절에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옥수수를 팔고 감자를 팔았던 언니처럼 강해지자고 또 한 번 힘을 내자고 생각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제 효도할 테니까 일 그만 쉬세요.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맞아요, 엄마. 우리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말. 그 덕분인지 자식들은 장성하게 커서 제게 효도를 하겠다고 취직을 하자 저런 기특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속 잔뜩 썩였던 아이들이 모두 멋들어진 모습으로 커서 대학도 가고 장가도 가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세월이 한편으론 조금 무상하기도 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켠이 헛헛하기도 하고 그러던 중 갑자기 따스한 정을 주었던 올케 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늦었지만 올케 언니에게 돈도 갚고 싶었고 언니 얼굴을 마주보며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순애 언니를 찾아갔을 땐 언니는 이미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아가씨 왔어요? 언니. 이미 언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오래였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아가씨 와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얼굴 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만 언니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언니를 만나게 된 건지, 왜 이제야 언니를 찾게 된 건지 스스로가 원망스럽게 느껴졌어요. 허나 언닌 그 모든 마음을 안다는 듯 그저 편안한 얼굴로 제 볼을 쓰다듬어주며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정작 고마운 건 저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올케 언니와 귀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순애 언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올케 언닌 살아생전 저희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요. 가난했던 우리 집을 먹여 살렸고 큰 병에 걸려서 우리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도 남편분과 함께 찾아와서 엄마의 장례까지 치러주었고 빚에 허덕이던 절 도와주었고 일찍 엄마를 떠나야 했던 큰오빠와 남동생이 보내준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 가족 곁에 있어 주었어요. 오빠만 죽지 않았더라면 진짜 올케 언니를 우리 가족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컸지만 그런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매번 빠지지 않고 모든 경조사를 챙겨주고 며느리 노릇을 야무지게 해냈던 올케 언니.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때에도 모든 과정을 도와주고 저의 언니들보다 저를 더 잘 챙겨주었던 올케 언니.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올케 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엄마가 가실 때보다도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큰오빠를 만나서 며느리 노릇도 올케 노릇도 잘 해놓으라고 말해보길 바라게 되더군요.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다고 해도 올케 언니와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에서 올케 언니와의 만남은 큰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전쟁이라는 아픔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올케 언니가 피워낸 예쁜 꽃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며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큰오빠를 잃은 슬픔이 컸지만 오빠로 인해 올케 언니라는 인연을 만날 수 있었으니 그 또한 감사히 여기고 싶어요.